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오늘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라인 야후 사태에 관해서 직격탄을 달렸습니다. 자, 이 외교 활동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달라 라고 얘기했고, 뭐 당연히 기시다 총리도 장인의 이제 기본 입장으로 하여튼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런 이제 지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기시다 총리도 외국 기업 일본 투자 촉진 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보안 유출 사건에 관해서 보안 재검토를 요구했을 뿐이다. 이렇게 꼬리를 팍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이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뭐냐? 지금 이제 총리 교체설이 지금 요즘 쏙 들어갔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쏙 들어갔느냐? 요게 문제가 아니고요.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의 유임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임설은 그러면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왜 쏙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왜 유임설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압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장해찬이가 이제 올해 간만에 말이죠. 총선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금 개혁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연금 개혁 이거 지금 지금 현재 9%에서 13% 올리기로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분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같이 직격을 하고 있어요. 그거 돈 낼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주변에 2030 세대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연금 안 받아도 되니까 연금 돈 내라거나 하지 말아달라. 자, 요런 주장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야 협상에 관해서 지금 이제 현재 청년들의 일반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 연금 구조, 요거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청년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예. 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연금 개혁 특유의 청년들 과반 이상 참여시켜라. 상당히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SK, 최태원하고 노소영하고 지금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말이죠,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느닷없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폭로가 됐다고 합니다. 343억 원. 왜냐면은요, 지금 이 이혼 소송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팔로우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혼 소송의 핵심은 바로 이제 이 최종현 회장한테 이 받은 재산, 요것도 분할을 해야 된다. 왜?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회장으로 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 사위, 대통령 사위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한테 물려준 재산도 분할 대상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 재산 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죠, 부친이 343억 비자금을 준 거 있어? 그거 내놔. 딱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 오늘 중앙일보 썬데이 칼럼에 말이죠, 이 나종일 전 우리 국정원의 1차장인데 선배, 제가 이제 모셨던 이제 차장님인데요. 이 나종일 차장님이 이제 동국대 지금 석좌 교수로 있는데, 이상한 회담, 최근에 열렸던 여야 영수회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여튼 이상한 회담인데, 이제 핵심 메인 이상한 회담의 이유는, 아니 어떻게 여야 영수가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데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느냐, 이런 이상회담 가지고 나라의 안보가 지켜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양자 회담에서 나머지 아까 이제 이 셔틀 외교를 통해서 쭉 회담이 진행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총 10번이나 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몇 년씩이나 걸쳐서 일본 총리하고 만나려고 그 난리를 쳤지만 아예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박지원이도 일본에 건너까지 가서 당시 이제 한일 관계를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정권 이 선거, 그러니까 대선에서 심판을 작용한다.
느닷없이 죽창가를 보다가 문재인이도 쩔쩔 맸어요. 예. 자, 그러한 일본이었습니다. 요거를 윤 대통령이 작년 3월 달에 아주 과감하게, 말하자면 이제 딱 문을 열고 가가지고, 이 셔틀 외교가 정상화돼서 오늘 이제 회담까지 무려 10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정도로 이제 한일 관계가 완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라인 야후 사태가 터졌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부도 이제 깊숙이 개입을 했죠. 말하자면 이제 이 개인 자유민간 기업 간에 하는 협상의 본질적인 면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죠. 그건 뭐 시장 경제에 이제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국가가 외국에 진출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라인 사태관에서 정부도 참여를 한 겁니다. 개입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라인야후 지분을 다 팔아라 말아라. 여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어요. 예, 여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인에서는 지금 이제 이 한 10조까지 받고 싶은데 이거 10조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기업 가치가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다행히 거기까지 이제 악화되질 않는 상태에서 일단 이 합의가 됐어요. 자, 그래서 라인 사태가 지금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완전히 돌입했는데 요거를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다잡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불필요한 외교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거론했고, 그래서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는 요구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 현안을 한일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야, 이건 당연히 왜 별개와 인식하느냐, 사안이냐? 이건 개인 기업 차원의 일이다, 거죠. 순수하게. 그런 거 이것이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말하자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거기에 맞게 답을 했어요. 우리 일본도 외국 기업들이 일본 내 투자를 톡질하겠다고 하는 이런 기존 입장, 여기에 변화가 없어. 예, 그러니까 라인 네이버가 투자하는 거 이거 우리도 보호해주겠다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보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이 보안 유출 사고 나오면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양국 간에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한일 양국은요. 수소협력 대화 그리고 자원협력 대화를 신설해서 다음 달 중순 출범한다. 여기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참 잘 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윈윈하는 그런 긴밀한 외교 협력 체제로 돌입한 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총리 교체가 이제 국정쇄신의 상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총리도 교체하고 대통령 실장도 교체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석도 다 바뀐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은 바뀌었어요. 근데 총리는 안 바뀌었어. 그래서 총리를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자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이 한덕수 총리의 유임설이 쫙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압축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요, 제가 보기에도 한덕수 총리가 참 잘해요. 예, 조용하게. 그래서 요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조용하게 잘한다. 그리고 본인이 강점을 앞에 전면에 대세우지 않는다는 거. 요런 점도 지금 지금 이 총리 유임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당시 이제 이 쇄신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부에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 이렇게 됐는데 비서실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비서실장이 누가 갔느냐? 지금 정치인이 갔어요. 정진석 실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정치인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정치인, 한쪽은 관료. 이게 오히려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배합이 아니냐. 예, 요런 측면에서도 또 이 필요성이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임설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건 또 하나는 이제 뭐냐? 지금 어설프게 협청 총리를 내세웠다가는 이 보수층으로서는 보수층한테 얻어맞고 또 야권으로부터는 또 야권대로 또 때리고. 왜냐?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요. 총리 후보를 내세우면 무조건 최초 내세우는 총리는 전부 다
아웃시킨다. 요런 내부 지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22대 국회 하면은 내세우겠다고 했지만은 이 허니문 기간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낙마시킬 거다. 이런 말이 정가에 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체가 불가능할 바에는 인선을 해서 청문회를 해서 낙마 리스크, 요러한 이 도돌이표 이 악순환 사이클, 요거를 떠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큰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협청 총리를 내세워야 되는데, 협청 총리를 내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비선론이 한번 터졌잖아요. 그래서 함성들이가 싹 깠잖아요. 이거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요렇게 해서 이미 보수층 내에서도 윤 대통령 그 입지가 많이 좀 좁아졌고, 더군다나 당원 게시판에서 이제 윤 대통령을 탈당하라 이런 또 비판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협정 총리를 내세웠다가는 역풍에 휘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한도수 총리의 유임설이 상당히 바닥에 정치권에 퍼져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 윤 대통령을 보면은 탄핵 우려 때문인지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국정 운영에 치우쳐 있는데,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40대 총리와 같이 신선한 인사교체 카드가 필요하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이 비판적 시각 그래도 교체해야 돼. 얘기는요, 엑스포 실패 책임론에서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2030 세계 박람회 공동 유치 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 말이죠, 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직구 금지 정책, 요 총리실이 주도를 했는데 이거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요러한 두 가지, 엑스포 실패, 그 다음에 직구 실패, 요런 것 때문에 책임 총리, 후임자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유임설로 돌아가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와 관련해서 이 총리실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이고 직위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유승민이가 또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지금 말이죠, 이 KBC 민방 공동대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듣는다. 오늘 이제 요 방송에 있었는데 여기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라.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언론에 보면은 김 여사 조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조사 방법이 문제다. 그래서 소환 조사하느냐, 서면 조사하느냐, 아니면은 방문 조사하느냐, 요런 걸 가지고 지금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요 보도까지는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요, 전국 9개 민방의 공동대담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죠, 우리 헌법상의 원칙,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요 헌법 원칙을 실현하라. 요 실현하는 것이 정의다. 요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이제 일반화된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헌법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모두가 다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냐. 그러니 김건희 여사도 공개적으로 출두해 조사받아야 된다. 요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주가 조작이든 디올백이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면, 아니 대통령의 영분이라도 공개적으로 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법 앞의 평등이고 법치국가다. 자,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할 때 조국 사태 수사할 때가 그러지 않았느냐,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예. 자, 다만 유승민이는요, 윤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3년간 저출산, 기후변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연금노동, 교육개혁, 요런 것만 잘해도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약 주고 뺨 치는 격인가요, 이거? 야, 참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이거 당대표 출마 접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뭐라고 돼 있느냐? 제 출마가 국민의힘 변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제가 출마해봐야 이 당은 아무 변화가 없겠다 싶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니,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당의 변화를 해? 아예 그러면 당을 민주당으로 넘겨버리는 게 낫죠. 유승민이가 아직도 본인의 주체를 지금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는 척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이 정도로 이건 말씀을 드리고, 장해찬 전 청년의원이죠. 예, 장해찬이가 이제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는데, 지금 지금 연금 개혁이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결국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오면 되다. 그리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낸 돈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는 돈 많이 받기는 그만두고 지금 낸 돈도 본전도 못 가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아예 청년들은요, 지금 이 연금을 안 받을 테니까 내고 있는 돈을 좀 안 내게만 해달라. 이 정도로 지금 불만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청년들의 지금 이 연금을 보면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다. 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든 자영업을 하든 평범한 2030 청년 누구도 국민연금 수령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포기할 테니 국민연금을 안 내게 해달라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요, 돌려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13% 놓은 걸 찬성할 2030 세대 단 한 명도 없다. 자,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결국은 소득 대체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요율이 문제다. 요율. 돌려받는다는 확신도 없는데 13% 오는 것을 찬성할 2030 세대는 한 명도 없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소득의 20% 30%를 국민연금으로 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청년들은요, 국민연금 구조를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기금고발을 몇 년 미루는 미봉창 대신에 기성세대의 양보를 설득하고 이끌어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당장 연금 개혁을 하자는 야당과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사기를 치는 셈인데, 우선 연금 개혁 특유의 정치와 무관한 평범한 정치들을 과반 이상 참여시키는 첫 잔두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코인 사태, 여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김남구이가 말이죠. 지난 24일 날 열린 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인데, 장해찬이가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자, 그래서 더군다나 장해찬 의원이 이제 라디오에서 본인을 범죄자로 표현한 거, 이것도 과한 표현이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 구성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미 이제 선거 때도 이제 이게 선거 전에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슈퍼챗을 받았어요.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찰이 수사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검찰의 송치 유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사법 리스크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노태우 자금 이혼 소송, 요거는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보다 더 자세한 말씀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생략을 하고, 제가 말이죠, 이 나종일 전 국정원 1차장, 동국대 석좌교수 나종일 교수님의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칼럼이 최근에 본 칼럼 중에서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매우 새로운 포인트로 지적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번 여야 영수회담 사실상 이제 실패로 끝났고 비판이 많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언급이 됐는데, 유일하게 나종일 동국대 석좌교수 님이, 이분이 이제 외교안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경기대학에서 교수를 했고, 자, 그래서 서울대 이제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영수회담, 요거 참 이상하다. 왜 이상하느냐? 핵심이 그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 그런데 어떻게 안보 상황에 대해서 이 대책은커녕이고 기본적인 인식에 관한 논의나 의견 또한 없었느냐.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요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정말 이상한 회담이 됐다. 그래서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나라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처럼 여야의 영수가 만나고서도 안보 문제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니까 정말 이상한 회담이다. 당연하죠. 빵은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빵을 먹을 수 없는 집이 없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보가 전달될 때 빵 문제, 민생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주주의 사시면서도 모두가 편리하게 잊고 지내는 것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한반도 안정의 기본적인 조건이 한반도 외부에서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두가 편안히 다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비판하고 있어요. 왜?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독특한, 즉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안보는 외부 상황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데 역사상 큰 재난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도 모두 한반도 밖에서 일어난 상황에 연동되어 있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패권 성립, 그리고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명나라를 대신한 청나라의 패자 등극, 이게 때문에 우리가 겪은 참화의 전제 상황이 아니었느냐.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얘기. 그리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몇 세기 전 얘기지만은 지난 세기 초의 굴욕적인 국권 상실 마찬가지다. 49년도 중국 내란이 일단락됐을 때 영국 외무부는 이제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얘기죠. 한반도 전란 위험성을 예견했다. 그래서 비공식 자리였지만은 1950년 1월에 영국 외교부 장관인 어네스트 베빈이 한반도 전쟁 위험에 관한 경고를 했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까지 했다. 그리고 미 국무부에도 몇 차례 주의를 환기하려 하였지만은 무시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겪은 큰 재난들을 보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치 지도자들이 기왕에 들이고 있는 지위에 안주하면서 국내 정치 문제, 특히 정쟁과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고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길한 이 징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에 지난 한 세대 동안은 유례가 드문 평화의 기간이었는데 공산권은 무너지거나 큰 변신하였고 세계는 초강대국 한나라가 보장하는 기본적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 제한적이지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통일까지 지향한 햇볕 정책이 가능하였던 것도 이런 외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유럽, 중동, 남유국해, 인도양, 그리고 더 가깝게는 대만해에서 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고 우리를 삽킬 것 같은 두려움까지 느끼는데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지도자는 남북이 이미 한민족도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여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언까지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충돌 사태를 방지하고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여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할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이런 보장이 앞으로도 지속되겠는가?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정치권의 능력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여야 간의 협의는 고사하고 만남조차 배척받는 게 정치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사리 여야 영수가 만났는데 그렇다면 만사 제쳐놓고 안보 문제에 관해서라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야 협의체제 논의라도 했어야 하는데 2차 대전 후 양분된 세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중립화와 기적적인 자주통일 독립을 달성한 오스트리아의 네오폴트 피글 대통령의 말대로 가장 좋은 외교정책의 조건은 국민적 합의다. 이상한 영수회담이 유감인 가장 큰 이유다. 아주 이 칼럼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잘 지적한 아주 이 논리도 이론도 문장도 수려한 그런 칼럼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썬데이 칼럼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